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피 묻은 삽으로 무당의 머리를 내리쳤다. 동생을 물은 지 이틀째 무덤에 있어야 할 동생이 사라졌다.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갔을 때 동생을 묻은 곳은 흙이 파헤쳐져 있었고 동생의 몸이 들어가 있어야 할 관은 텅 비어 있었다. 관에는 우물로 인한 악취가 풍겼다. 얼굴에 마비가 오신 아버지는 오른쪽 눈을 애꾸처럼 찡그린 채 무덤 주변을 둘러봤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이 된 눈깔로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를 노려봤다. 누구요? 누가 이놈을 꺼내준 거예요? 당신이요? 아님 니들이냐? 마비로 인해 찌그러진 얼굴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은 흉한 마귀 같았다. 어머니는 동생이 사라진 빈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고 나와 형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다시금 빈 무덤을 내려다봤다. 비어버린 관에는 찢어진 부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놈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냐? 말을 마친 아버지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우리 가족은 살아있던 동생을 묻었다. 사실 아버지에게 별일 없었다면 동생이 묻힐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날씨가 굳은 어느 날 아침 밥상부터 시작되었다. 쨍그랑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동생의 얼굴과 내 하얀 교복 와이셔츠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시큼한 김치 냄새와 함께 붉은 김치 국물이 서서히 밥상에 퍼졌다. 밥상 위에 그릇을 놓쳐버린 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거 손이 왜 이려?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래 괜찮다며 우리 삼형제에게 됐으니까 밥이나 먹으라고 했다. 그냥 미끄러지신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뻣뻣하게 굳은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오셨을 때야 비로소 사태가 심각함을 알았다. 원인 불명. 병원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시는 최씨 아저씨가 아버지를 태우고 시내에 있는 병원을 죄다 돌아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유명한 약방에서 지어온 한약도, 할머니가 지어오신 정체불명의 환약도, 서서히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가는 아버지를 고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망가졌다. 아버지가 망가지자 서서히 가족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몫까지 2배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술로 하루를 낭비하셨다. 그것은 우리 삼형제에게도 곤욕이었다. 술에 취하신 아버지에게 잘못 걸린 날에는 쌍욕은 기본에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다. 가족들에게는 절망의 나날이었다. 지쳐가는 하루하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리 가족은 그 무당을 만났다. 할머니가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무당이었는데 귀하신 몸이라 만나는 날짜도 겨우 얻어냈다고 하셨다. 막내는 최씨 아저씨에게 잠시 맡기고 어머니와 형과 나는 무당이 정해준 그날에 마비 대신 아버지의 몸을 부축해 찾아갔다. 우리 가족은 무당 앞에 조르르 앉았다. 무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진하게 화장을 했고 가끔씩 누나를 뒤집기도 했다. 무당은 우리 가족을 쭉 둘러봤다. 딱하다, 딱해. 무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개를 마구 흔들며 말했다. 네. 어머니의 반응에 무당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턱을 긁며 말을 이었다. 죽었어야 할 얘가 기어코 살아남았네. 귀신들이 그 꼴을 못 봐서 아비를 괴롭히네. 그러게 왜 알을 더 낳았어. 못난 것들. 이대로 두면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든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든 둘 중 하나야. 좋게는 못 끝나. 무당의 말에 놀란 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당은 잠깐 고민하더니 시뻘건 입술을 손으로 훔치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애를 죽여야지. 아니 입 둘렸다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잠자코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격한 어조로 무당에게 말했다. 그러자 무당은 눈을 부릅뜨며 호통쳤다. 닥쳐. 이 잡거사. 뒤지기 싫으면. 무당의 고함에 가족 모두가 움찔했다. 그저 호통이었지만 뭔가가 밀어낸 것처럼 몸이 웅크려졌다. 무당은 몸을 살짝 부르르 떨더니 조용히 말했다. 누가 진짜 죽이래? 죽이는 척만 하는 거지. 귀신을 속이는 거야. 귀신을 속여요. 그래, 죽은 것처럼 속여. 내 남편이랑 얘 둘 다 살리고 싶으면. 어떡해요? 뭘 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이미 무당에 빠지신 듯 원가에 홀린 눈으로 무당을 바라봤고 아버지 역시 체념한 듯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단 얘 장례부터 치러 영정사진도 올리고 제사도 차리고 장례가 끝나면 알을 깨끗하게 씻겨. 그리고 관에 넣고 땅에 묻어. 무조건 밤에 묻어야 해. 딱 3일만 묻으면 귀신들이 죽은 줄 알고 떠나갈 거니까 아마 묻고 나면 아비 몸도 돌아올 거다. 무당은 말을 마치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그게 끝인가요? 잠깐만. 무당은 잠시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부적을 하나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눈 없어. 부적이잖아. 비싼 거야. 관에 안 넣을 때같이 넣어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어머니의 물음에 무당은 누나를 한번 뒤집고는 대답했다. 귀신 떨어지고 남편 몸 돌아오면 그때 받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무당을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리셨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의 몸을 부축해 나가려는 찰나 뒤에서 무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중요한 거 깜빡했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무당은 누나를 뒤집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귀신이 살았나 죽었나 말을 걸 건데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무당에게 물었다. 어떻게 되긴 귀신 씌는 거지. 그땐 다 죽어. 무당집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가족은 무당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날 저녁 막내의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만들고 어머니는 급히 제사상을 차렸다. 가짜 장례식인 걸 알았지만 제사상에 놓인 동생이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났다. 형은 훌쩍거리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그저 자신의 장례식에 신기해할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와 형은 동네 목욕탕에서 동생이랑 같이 목욕을 했다. 삼형제는 서로의 등을 밀어줬다. 가정이 넘은 시각, 우리 가족은 동생을 데리고 마을 뒷산을 걷다. 나와 형은 동네 어르신의 도움으로 구해온 빈관을 짊어졌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축하셨다. 그리고 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모른 채 산을 올랐다. 동생을 묻을 적당한 위치를 찾고 나와 형은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팠다. 아버지는 괴로운 마음에 그 옆에서 연신 담배만 태우셨다. 어머니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어린 동생이 알아듣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막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막내에게는 큰 시련임이 분명했다. 자신이 곧 관에 담겨 땅에 묻힐 거라는 말에 동생은 하염없이 울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울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이다.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 그래야 아버지랑 내가 산다. 상진아 3일만 참고 나오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래, 상진이 내만 쓸 수 있는 컴퓨터 사줄게. 맨날 형들한테 컴퓨터 뺏겨서 속상했잖아. 어머니는 울면서 막내 상진이를 타일렀다. 어머니의 오랜 설득 끝에 상진이는 결국 울면서 관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관 뚜껑을 닫기 전 상진이가 3일간 먹을 수 있도록 싸놓은 물과 음식을 담았다. 그리고 소중한 거니까 꼭 챙기라며 부적을 건넸다. 상진이는 누운 채로 눈물을 계속 흘렸다. 상진이의 손에는 최씨 아저씨가 공부 잘하라고 사준 핸드폰이 플래시가 켜진 채로 들려 있었다. 3일 있다가 꼭 꺼내줘요. 그리고 진짜로 나가면 컴퓨터 사줘요. 꼭. 알았다. 나가. 그리고 누가 말 걸어도 절대 대답하면 안 돼. 꼭 약속이다.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되니까 명심해. 관 뚜껑이 닫히고 나와 형은 흙으로 무덤을 덮기 시작했다. 순간 관 뚜껑이 들썩였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관 뚜껑을 못 열게 위해서 눌렀다. 상호야, 상훈아 빨리. 어머니는 울면서 나와 형에게 소리쳤다. 삽으로 흙은 푸는 순간에도 관에서 막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완전히 흙이 덮일 때까지 상진이에게 말을 걸며 다독였고 아버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는지 뒤돌아서 계셨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동생을 묻고 내려가는 길. 형이 아버지께 물었다. 오죽하면 이러겠냐?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잠이 올까 싶었지만 밤새 해댄 삽질로 고단해진 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을 제외한 아침 밥상. 한숨도 못 주무신 어머니는 차마 밥이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역시 입맛이 없다고 누워 계셨다. 형과 나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밤새 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배터리를 아끼라고 했지만 동생이 너무나 무서워해서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통화를 하면서도 동생은 불안해했고 바지에 오줌도 쌌다며 제발 꺼내달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핸드폰을 보니 내게도 메시지가 와 있었다. 상훈이 형 나 좀 꺼내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결국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형이 발단이었다. 이거 아동학대예요. 형은 어머니한테 따지듯 말했다. 그래도 어쩌겠니? 어쩌다니요? 상진이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무당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들었잖니? 내 아버지랑 상진이 둘 다 죽어. 아버지는 방에 계시지. 방에서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형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른쪽 얼굴이 일그러진 아버지가 있었다. 동생을 묻고 나면 아버지의 상태가 괜찮아질 거라는 무당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무당 그 새끼 사기꾼 새끼예요. 빨리 상진이나 꺼내주러 가요. 당장. 안 가시면 제가 상훈이만 데려가서 꺼내올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다. 뭐가 아니에요. 무덤에 뭔 일이 난 것 같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부축해 동생을 묻은 곳은 산으로 급히 향했다. 동생을 묻은 지 이틀째 무덤에 있어야 할 동생이 사라졌다.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갔을 때 동생을 묻은 곳은 흙이 파헤쳐져 있었고 동생의 몸이 들어가 있어야 할 관은 텅 비어 있었다. 관에는 우물로 인한 악취가 풍겼다. 얼굴에 마비가 오신 아버지는 오른쪽 눈을 애꾸처럼 찡그린 채 무덤 주변을 둘러봤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이 된 눈깔로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를 노려봤다. 누구야? 누가 이놈을 꺼내준 거야? 당신이야? 아님 니들이냐? 마비로 인해 찌그러진 얼굴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은 흉한 마귀 같았다. 어머니는 동생이 사라진 빈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고 나와 형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다시금 빈 무덤을 내려다봤다. 비어버린 관에는 찢어진 부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놈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냐? 말을 마친 아버지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순간 아버지가 왼손으로 주저앉아 있던 어머니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그러고는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내연이 꺼내준 거야? 애들은 오늘 집 밖으로 안 나갔으니 당신밖에 없어. 순간 형이 아버지한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는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형의 완력에 꼼짝없이 눌렸다. 아버지는 왼손으로 형을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쓰러져 계신 어머니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상훈아, 뭐 하고 있어? 나는 뒤에서 있는 힘껏 형을 밀쳤다. 형은 그 힘에 앞으로 고꾸라져 뾰족한 돌부리에 머리를 박았다. 뭔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돌부리를 타고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다. 형, 괜찮아? 형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형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형의 퀭한 두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잠깐, 그럼 나한테 누가 말한 거지? 순간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의 전화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형의 시체를 지근지근 밟으며 일어났다. 그러고는 전화를 주워서 받았다. 최 씨였다. 김씨 미쳤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애를 생매장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전화를 끊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빈 무덤을 향했다. 역한 냄새가 풍기는 빈관에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된 부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구겨 넣고 잘근잘근 씹어댔다. 이를 악물고 삽을 들었다. 피 묻은 삽을 질질 끌고 무당을 찾아갔다. 점집 앞에서 차를 세우다가 나를 마주친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차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파묻혔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서성거려? 나는 질끈거리던 입을 멈추고 바닥에 침과 피에 절은 부적을 뱉어냈다. 호래 자식, 잘못 묻었구만. 삽으로 무당의 머리통을 내려쳤다. 자동차 창문에 비친 얼굴은 내 아버지처럼 잔뜩 구겨져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의 특성. 귀신은 소금에 약하다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에서 귀신을 쫓는 수단으로 소금을 제시합니다.
귀신에 씌이면 소금을 뿌리고 귀신이 쫓아오면 소금을 문지방에 뿌리고 귀신이 덤벼들면 소금이 까맣게 타버리는 대신 귀신을 막아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이런 소금이 통하지 않는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귀신. 어떤 공포 이야기를 보면 바닷물에 들어간 순간 바다 위에 떠다니던 모든 머리가 널 쳐다봤어 하는 식의 바다에서 본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바닷물은 소금물입니다. 즉, 바다에 나오는 귀신은 소금 면역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되죠. 때문에 이 귀신들은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귀신이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물리 계열 귀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팔척 귀신, 관절 귀신, 긴긴바라 등의 귀신이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이야기 중 소금을 무시하거나 소금을 매우 빨리 불태움으로써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금 면역 귀신의 약점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약점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리가 꼬부기에 약하고 꼬부기가 이상의 시에 약하듯 이들도 상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바다 귀신, 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질척거리는 진흙 같은 모습, 해조류가 뭉쳐있는 모습, 철퍽거리는 물의 젖은 발소리 등을 통해 묘사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에 퇴치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필자는 이를 해조류나 진흙이 불에 닿으면 쪼그러들고 굳어버리는 성질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팔척 귀신, 관절 귀신 등 물리 계열 귀신 이들은 육체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약점은 물리 계열인 만큼 실체가 있어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팔척 귀신 이야기 중에는 팔척 귀신이 차에 매달렸으나 결국 떨어져 나가 도로를 구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팔척 귀신이 자동차의 물리력에 패배해 도로를 구르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물리적 실체를 갖춘 귀신은 자동차로 박아버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만 물리 계열 귀신은 은신 능력이 뛰어나 특정 대상에게만 보이는 둥 기물리 계열 귀신의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기물리 계열 귀신과 착각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하네요. 폐가에 나타나는 귀신. 많은 이야기에서 가장 흔히 귀신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로 폐가가 제시되고는 합니다. 귀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흔히 폐가를 제일 먼저 가보곤 하며 폐가는 귀신 나오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흔한 이야기가 폐가의 담력 시험을 갖다가 귀신에 씌이는 경우인데요. 왜 귀신들은 이런 장소에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높은 집값입니다. 집값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귀신들은 쉽게 좋은 집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비싼 집이라면 무당을 부르던 목사를 부르던 스님을 부르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평당 1억짜리 강남 60평대 초호화 아파트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왜냐?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간 귀신은 소리 소문 없이 처리당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귀신이 나온다면 건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귀신들은 도시에서 밀려나 점차 산골, 구석진 폐가 등의 장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계곡이나 바다에 사는 귀신들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 나타나고는 합니다. 특히 깊은 계곡, 깊은 바다 등에서 나타나곤 하는데 이들은 왜 이런 춥고 어두운 곳에서 지내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그들이 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포 이야기를 보면 흡사 물속의 귀신은 나를 깊은 물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매달려 붙었다. 라는 서술이 나옵니다. 이는 흔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나타나는 응급 상황과 비슷한데요. 귀신 또한 물에 빠져 당황한 나머지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귀신이 되고도 물에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근처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왔을 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도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물에 빠진 귀신을 발견한다면 안전하게 밧줄이 달린 튜브를 던져준다면 좋을 것 같군요. 오래된 폐가는 귀신이 너무 강해서 퇴마하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랜 옛날부터 귀신의 퇴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무당 또는 신녀 등이 귀신을 퇴치하려다 살을 맞고 본인도 귀신이 되어버리는 일은 흔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지혜로우신 조상님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을 개발해 내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화포. 실록의 한 귀신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안에 유기가 많이 나온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유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화포로서 이를 물리치소서 라했다 합니다. 이후 귀신이 나온다는 집에 대신에게 아직도 귀신이 나오느냐 물으니 피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요기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화포에 맞을까봐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음양학적으로도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음의 성질을 가진 귀신이 양의 성질을 극한으로 가지는 화포에 당해내지 못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화포 소지가 불법인거려 어쩌죠? 귀신에게 당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퇴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포 이야기를 보면 그때 두려운 경험을 했던 폐가는 재건축에 들어가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그 뒤로는 그때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은 재건축을 한 뒤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깔끔하고 세련되진 집에 만족한 귀신이 성불했기 때문입니다. 봐줄만 했던 집이 시가 10억 원이 넘는 호화 신축 건물로 재탄생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한국인이 목매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집 가지기. 멋진 내 집 가지기. 즉, 귀신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한을 풀면 성불한다는 약점을 공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예외의 경우로 팔척 귀신과 같은 물리적 약점을 가진 귀신이라면 중장비에 갈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더 이상의 귀신은 없으니 상관없겠죠. 이런 이치로 흉가에서 귀신이 붙어오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기생유령이 되는 것이죠. 혹시 귀신들은 따뜻한 집이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괴담.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 일어났던 일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왜곡되고 흐릿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선명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진행하던 특기 적성 교육으로 영어회화를 들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시간에 교실에 도착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일이 생겨 1시간 정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남은 대여섯 명의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잡기 놀이를 제안했고 저는 당시 같이 놀던 5학년 누나와 같이 학교를 쏘다녔습니다. 당시 학교에 이유 없이 폐쇄된 공터도 있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 시청각실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무섭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창문은 전부 닫혀 있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의 그림자들이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던 도중 둘은 2층에서 복도 끝에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당시 시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20m 정도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 무언가는 고개를 내밀었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했고 저와 누나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은 남자며 강사를 제외한 어른이 방과 후에 돌아다닐 리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와 누나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고 선생님이 아니면 술래라고 생각했어요. 계단을 10걸음 정도 내려간 후에 다시 무언가를 봤던 곳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술래라면 돌아서 잡으러 올 것이니까요. 10걸음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m 정도 떨어져서 얼굴만 내밀고 있던 무언가가 1m 거리에 있더군요. 뛰어오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 더 무서운 건 코앞에 있는데도 발목 밑과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네 발로 기어서 도망갑니다. 계단을 구르듯이 내려와서 방과 후 학교건 먼 건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뛰었어요. 그 후같이 그걸 봤던 누나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급하게 이사를 가더군요. 저도 그 무언가를 보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이 말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 앞에서 하지 못했어요.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지금도 목욕 근처를 지날 때면 불이 꺼진 창문으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건물을 보면 절대 그런 소름 끼치는 느낌이 없는데 그 초등학교는 보기만 해도 옛날에 봤던 그 공포스러운 장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야기. 맥주 한잔 할래? 어제 있었던 실화야. 결론은 아무 일 없었지만 진짜 무서웠어. 기차 타고 어디 좀 다녀와서 밤 11시쯤 도청역에서 차 타려고 주차장에 갔지. 누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길래 다른 사람들이 일행들끼리 인사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차 문 열려고 몸을 돌리니까 한 5m쯤 떨어진 데서 모르는 사람이 날 보고 있더라고. 순간 옷 주머니에서 뭐 꺼내면 어떡하지? 지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난 달리기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시발 오래 살고 싶은데 하고 엄청 고민했어.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술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맥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너무 무섭고 아무 생각 안 들어서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냥 가더라고. 내라고 대답을 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시야에서 안 보이는데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도 안 보이는 나를 술김에 여겨서 주차장까지 따라왔나. 왜 여기까지 와서 물어봤지? 차들 사이에 숨어서 보고 있거나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생각하니 그 사람이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지만 밤에 구석진 데서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 어제는 집에 와서 발 닦고 잘 잤지만 이제 밤에 사람 적은데 갈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다섯 번째 이야기. 자해. 사실 나에게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자해를 하는 버릇이었다. 그건 나의 수많은 술 주사 중 하나였는데 술을 먹고 기분이 몹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주사였다. 처음엔 분을 사람에게 풀었다. 중학생 시절 난 누구보다 조용하면서 담배와 술은 하는 그런 어중간한 녀석이었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안 좋아져서 마구 시비를 걸거나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떠한 이유가 기인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마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게 되면서 내 술 주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을 향하게 되었다. 어쩌면 술자리를 차지하는 인원들이 더 이상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서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술을 먹고 기분이 나빠지면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깨부쉈는데 이 주사가 굳이 집에 들어가서 발동했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더 이상 술자리에 만만한 사람이 없다. 혹은 실수를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주정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나를 향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휴대폰을 살 비용이 부족하다. 키보드가 없으니 불편하다. 헤드폰을 사러 다니기 귀찮다. mp3를 분실하는 게 짜증난다와 같은 경제적 이유 같은 우습지도 않은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처음은 술병을 우연히 깼어. 그 조각으로 1cm 정도 되는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고 좀 지나니 5에서 10cm 정도의 자국을 남겨버려서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녀야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술에서 깨보니 옷과 팔 그리고 바닥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웃긴 점은 내가 여기서 생각해낸 해결책이 주사를 없앤다던가 술을 멀리한다가 아니라 압박 붕대를 많이 사둔다는 것이었다. 그럼 술이 좀 깼을 때 알아서 감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진짜로.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어느새 난 매일매일 왼팔에 붕대를 메고 다니는 이상한 놈이 되어 있었다. 웃긴 점은 당시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가루를 상처에 뿌린다는 생각을 못해서 씻을 때마다 붕대를 상처에서 떼내는 게 참으로 고된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19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일어나서 보고 말았다. 붕대도 감지 않은 맨팔을, 바닥을 도배한 내 피를, 그리고 처음 보는 커터칼을. 어느새 난 술에 취하면 커터칼을 사와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 깨진 술병 조각과는 파괴력 자체가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이었고 용접공인 내 직업 특성상 무거운 걸 드는 일이 제법 있었는데 상처 때문에 욱신거려서 들기 힘들 지경까지 가버렸다.
그 와중에도 자해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치료비가 엄청나다는 이유로 절대 봉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일어났더니 청바지가 아주 푹 젖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분명히 숙취가 아닌 어지럼증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날 이후로 아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한 뒤 1년에 2번 뵈면 많이 뵙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정신과에 입원하려면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입원하고 병원에서 딱 1년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1년 2개월 정도 됐을 때 외출을 나갔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 병원에서는 설거지나 빨래 등을 환자에게 시키곤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고 생활은 아주 반듯하게 했기 때문에 입원자들이나 나갈 수 있는 외출을 나간 것이다. 물론 아버지가 전화상으로 동의를 하기도 했고 명목상으로는 재활치료고 그냥 병원비나 간식비 좀 벌러 막노동하러 나간 거다. 병원은 부여에 있는 개인 병원이고 총 인원이 50명 정도. 상호는 명엑스.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해 입원자가 아닌 동해 입원자로 막노동을 하러 다녔다. 기억상으로는 당시에는 인력사무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 변죽이 오른 거지. 1년 10개월간 술맛을 못 봤으니 그냥 술이 마시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서 공업용 커터칼을 사서 그었다. 동해 입원이라 내 맘대로 퇴원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술도 못 먹으니 야마가 돈 거지. 근데 그때 동맥을 날려먹었다. 인대와 함께 공원 구석에서 쳐쓰러져 죽어가는 나를 산책하는 아줌마가 신고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지. 참 다행이야. 그때 당시에도 죽을 생각은 없었거든. 사진에 가장 굵직한 게 수술 자국인데 웃긴 일이지만 그 부위는 상처가 많이 희미해졌지만 말려 들어간 동맥과 인대를 끄집어내기 위해 절개한 수술 자국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다. 지루하겠지만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난 당시에 수술을 거부했다. 죽고 싶어서는 아니고 그냥 술 먹고 억지를 부린 거다. 그럼 어떻게 수술했느냐? 간단하다. 아버지가 통화로 수술에 동의를 했고 병원 측은 그걸 녹취했다. 합법이다. 깔끔하지? 부여에는 그만한 수술을 할 곳이 없어서 논산 백제병원에서 했고 앞서 말했듯이 자해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500이 넘게 나왔다. 정신병원 입원비와 이걸 합치면 1000이 넘는데 내 10대 후반에 모았던 돈을 여기에 다 썼다. 그러므로 혹시나 자해 같은 병딱 같은 짓은 하지 말도록 하자. 하라도 해도 안 하겠지만 말이다. 웃긴 건 당시에 난 왜 수술을 거부하냐는 말에 무한도전을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므로 난 수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토요일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고 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깨어나면서 꿈은 진부하다면 진부하지만 할머니를 만났다. 당시에 꿈속에 나는 4년 정도 만에 만난 할머니가 반가워서 어울려 놀려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지폐를 손에 쥐어주면서 어디서 좀 더 놀다가 오라고 했다. 그냥 마취자의 뿅 가서 이런 꿈을 꾼 것일 수도 있고 이때 당시에 나도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퇴원했을 때도 자해를 가끔씩은 하고는 했다. 그러다 아버지와 대판 싸우게 됐는데 내 딴엔 아버지를 도발한답시고 할머니를 들먹이며 아버지께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내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깐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이 어린 나이에 집 팔을 갈기 찢어먹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할머니 다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놈이 그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했는데 퇴원하면 말해줘야지 생각했는데 퇴원하고서도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계셨던 거지. 안 그래도 자해를 요새도 하나 수상쩍은데 이 사실까지 알면 내가 상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지. 왜냐면 난 할머니 밑에서 쭉 자란 케이스였거든.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넌 좀 더 놀다 있다 오라고 하셨던 할머니 꿈 생각. 그때 이후로 거짓말같이 자해를 끊었고 이미 6년 정도 된 것 같네. 뭐 꿈에 대해 가타부터 왈가왈부할 말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때부터 좀 변했다. 일단 자해를 그만뒀지. 좀 더 놀다가 가야 하니까. 그리고 난 귀신을 무척 보고 싶어 하기는 했어도 사후세계나 신에 대해서 꽤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닥치고 믿기로 했지. 안 그러면 할머니가 가실 곳이 없잖냐. 그리고 유대교 계열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할머니는 불교셨거든. 그리고 내 주변에도 사후세계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까운 사람 세상 떠나고 나서 암묵적으로 사후세계는 인정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렇다고 딱히 종교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